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의고사 시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답안지를 받아봤거든요. 근데 지금 처음 치고는 나쁘지 않아요. 글씨는 나빠요. 여러분들이 어, 알아볼 수 없는 글씨 이렇게 봤는데 이름을 내가 뭐라고 말 못하겠어. 우리 그렇게 오랫동안 봤는데 그 글씨가 뭐예요 도대체? 그래서 지금 방금 또 받으신 분도 조금 더 깔끔하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 자, 여러분들이 먼저 이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이제 7월부터는 진짜 실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그냥 솔직히 우리 비싼 돈 내고 비싼 시간 들여가면서 여기 왔는데 뭐 놀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진짜 어떻게 보면 제대로 한번 내가 합격을 해보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마음가짐부터 진짜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하고 오세요. 뭐 공부를 못하고 하고는 그 다음 문제고 알고 모르고는 그 다음 문제인데, 그리고 어차피 7월부터 시작해도 실력만 어느 정도 바닥만 아니었으면 붙어요. 작년에 70점으로 그러니까 전공만 70점인지 71점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받은 선생님들 7월부터 시작하셨거든요. 이제 상반기는 그냥 물론 그 전에 거의 근접한 점수를 1차가 안 되셨는데, 근데 그 뭐 1차가 붙어본 경험이 없는 선생님이셨는데, 근데 이제 상반기에는 기간제 하시고 7월부터 공부 딱 시작해 딱 이쯤 시작해가지고 시작하셔가지고 붙은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딱 7월이 그런 시간이에요. 절대 늦은 시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4.5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절대로 넉넉한 시간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을 때 뭐다? 이렇게 힘들게 이 더운 날 오셨잖아요. 진짜 실전처럼 준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실전처럼 준비하는 게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첫 번째, 글씨 좀 잘 써주세요. 왜냐면 답안지는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는 거를 나 혼자 한다고 막 흥에 취해가지고 막 아무거나 막 끄적끄적 쓰고 제출한 다음에 채점자들이 당신들이 알아서 내 답안을 채점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지껏 1년간 갈고 닦은 내용을 그 답안지에 써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글씨도 읽을 수 있게끔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쓸 말만 쓰셔야 돼요. 막 주저리 이렇게. 물론 오늘 보니까 뭐 주저리 쓰신 분은 별로 없어요. 뭐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뭐 30도 막 50이라고 쓰고 막 아무거나 막 찍고 막 미터는 왜 안 썼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이제 아는 게 없어서 그런 거 그렇다 손쳐도 사실 오늘 낸 문제들은 여러분 다 기출에 나온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우리가 말하는 기출이라는 건 저는 이제 보건학 출신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보건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다뤄진 건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결국은 임용에서 안 나왔다더라도 국시에서 나온 거 그대로 나오고, 보건학 시험에 나온 거 심지어는 뭐였죠? 그때 나온 거는 그 조산사 시험에 나온 것도 우리 시험에 나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 그 교수님이 그 교수님이고 저 교수님이 저 교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오늘 내 문제들은요, 뭐 만든 문제 없어요. 제가 물론 조합은 했죠. 이 문제 저 문제를 조합했지만 다 기출 문제들이라서 교수님이 지금 어느 정도 눈여겨 보시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물론 틀리는 건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가 막 포커스를 딱 둬서 막 이 부분에 막 공부한 게 아니기 때문에 틀리는 것도 괜찮지만, 지금 7월에 딱 여러분들이 마음 먼저 쓰실 거는 나는 진짜 실전처럼 한다. 그러면 하나를 쓰더라도 상대방이 알아보게 써서 그 사람한테 내가 이만큼 공부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의미로 시험을 본다. 이런 마음으로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내려가가지고 여러분의 답안지를 보는데 그냥 이렇게 혼자 휘갈기신 분이 많아요. 이게 뭐 무슨 이게 뭐 취하선 마냥 혼자 취해가지고 막 휘갈겨, 막 1페이지 막 휘갈리고 막 너가 볼 거면 막 나는 이만큼 공부했어. 그런데 결론은 빵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시험이라는 게 그래요. 채점도요, 사람 AI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 그 답안지에서 진심이 느껴져요. 왜냐면 저도 벌써 뭐 몇 년 이상을 여러분의 답안지를 막 몇십 건을 채점하고, 제가 예상한 대로 오늘 보니까 이게 등록하신 분이 한 12명, 13명 되시더라고요. 물론 오신 분은 지금 한 두세 명 안 오시긴 하셨는데 그분들은 어디 간 건지 전화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근데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사람이 하는 거고 그렇게 오랫동안 채점을 해보니까 진짜 안 될 사람이 붙는 경우도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었냐? 진짜 절실한 사람들. 하나하나 내가 이것까지 아니까 좀 제발 붙여주세요. 막 이렇게 답안지에 구구절절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답안지에서는 제가 그렇게 구구절절한 답안지는 못 받고, 누군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이름이랑 매치를 못 시켜서. 한 분은 되게 깔끔하게 쓰신 분이 한 분 있으시고 나머지는 다 취하선들. 술 한잔 하시고 오셔가지고 답안지에다 이렇게 본인의 기분을 막 이렇게 업되게 하고 뭐 모르면 어때 뭐 처음인데 뭐 이러신 분들. 근데 이게 지금은 처음이니까 다 용납이 되지만 이게 2회가 되고 3회가 되면 습관이 돼요. 그러니까 막 쓰는 것도 습관, 그 시간 내에 내가 막 대충 쓰는 것도 습관, 글씨 거지 같은 것도 습관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처음부터 좀 꼼꼼히
여러분들이 좀 답안 작성하는 걸 좀 연습하셨으면 좋겠고, 물론 제가 여러분들의 답안지에 이제 하나하나 다시 그 좀 설명을 드릴 테지만 2점짜리는 2줄로 나와요. 그리고 4점짜리는 4줄로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건요. 막 빈칸을 두면 안 돼요. 모르는 게 나와도 절대 빈칸을 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라도 막 지어 써야 되는 건데 어떤 것도 빈칸으로 보이냐면요. 뭐 1번인데 기억 니은 저는 뭐 문제를 되게 많이 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연습은 막 문제를 막 5분 이렇게 기억부터 이응까지 막 넣어요. 그럼 실제로 거기서 2문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지금은 연습이니까 뭐 이렇게 뭐 문제가 이렇게 많아 그지 같아 뭐 이러지 마시고, 어차피 그지 같은 뭐예요. 뭐 다 시간 남잖아요. 그렇죠? 뭐 어차피 반은 찍고 반은 쓰시고. 그래서 많이 문제가 많다는 거에 너무 신경 쓰신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 줄에 1점이 들어갈 만큼의 분량만큼 내가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2줄로 쓰는 것도 괜찮아요. 이제 이러신 분이 있어서요. 누구신지 제가 모르지만 이렇게 막 줄 이렇게 긋고 이렇게 쓰신 분들 괜찮아요. 괜찮지만 솔직히 깔끔해 보이지는 않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말이 그러니까 요즘 그래요. 옛날에 한 80년대, 90년대 혹은 최소 2000년대 초반의 학번만 해도 주절주절 많이 썼어요. 왜? 그때는 교수님들이 그런 걸 좋아했어요. 아무거나 니들 아는 거 다 써봐라. 니들이 아는 게 뭐 얼마나 되겠냐? 그리고 사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교수님들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 교수님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제가 문제를 보면서 분석한 게 되게 스마트한 분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딱 봐서 선생님들의 답안지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만큼 아는지가 딱 감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3-4줄 막 해가지고 막 주절주절 이렇게 쓰는 연습보다는, 물론 7, 8월은 괜찮아요. 7, 8, 9는 막 많이 쓰는 거 괜찮은데 10월, 11월 요때쯤 되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한 줄에 물어보는 키워드를 깔끔하게 정리할까? 요거는 이제 9월부터 그렇게 한번 생각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1점은 첫 번째 줄에, 2점은 두 번째 줄에 넣으시면서 초시 선생님들이 하신 단점, 그러니까 뭐 초시 선생님이 하신 그 실수, 이건 뭐 제가 매년 초반에 얘기하는 거지만 기억,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거 할까요? 여기 뭐 복지지향형, 뭐 지금 그렇게 내진 않았지만 복지지향형이고 그 의미를 쓰시오. 그러면 복지지향형 이렇게 답 쓰시고 땡땡 의미 이렇게 쓰신 분이 있어요. 한 분 막 뜨끔거리실 거예요. 하지 마세요. 이거는 서술형 답안이나 어떤 서답형 답안의 형태가 아니에요. 서술형이라면 뭐뭐이다로 끝나야 되고, 서답형이라면 그냥 깔끔하게 그 단어 하나만 딱 쓰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답안 자체의 기본기도 모른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2, 3년 전에 한번 교수님들 사이에서 상의가 이런 얘기가 오고 갔다고 해요. 뭐 1번, 2번 있지도 않은 1번, 2번 이렇게 번호 쓴 거라든지 막 이렇게 화살표 쓴 거 이런 거 다 그어버리겠다 이러셨던 적이 있었어요. 2, 3년 전에. 물론 완전히 실행은 안 하셨는데 무슨 말이냐면 되게 이제 간호학도들이 이 정도의 이렇게 낮은 수준의 답안지를 내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1번, 2번 있지도 않은 거를 막 자기네들이 갖다 붙인다라든지, 아니면 막 작년에 어떤 분은 막 화살표 막 이렇게 하고 막 여기다가도 막 화살표서 막 쓰시고 막 이랬거든요. 이거는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깔끔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주관식 시험은요, 서술형이면 깔끔한 문장으로 끝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답안, 그러니까 완전히 초반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거의 다 잘하셨는데 한두 분이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쓰셔가지고 초시니까 가능해요. 가능하지만 이게 그리고 습관이에요. 초시라도 제가 이렇게 말해도 제가 재작년에 초시 선생님 보니까 한 1개월인가는 안 바뀌시더라고요. 자꾸 무의식에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계속 저는 지적을 해드리고 계속 바꿔야 돼요. 그래서 머릿속에 넣으실 거는 글씨 좀 똑바로 써달라 이거 하나. 왜냐면 대화니까. 말도 그렇잖아요. 대화를 하는 것도 말 똑바로 해주시는 분이랑 엉엉엉엉 하시는 분은 대화할 때 그 이미지가 다르단 말이에요. 답도 똑같아요. 답안지는요. 채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답안지 처음 딱 보잖아요. 그럼 딱 느낌이 와요. 아, 이 사람 뭐 붓고 떨어지는 느낌은 나중에 오더라도 이 사람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네. 이 사람 좀 대충 하는 사람이네. 이런 느낌이 오고, 그다음에 채점을 할 때 이런 식의 답안지가 있으면 되게 고민이 돼요. 진짜 열심히 하신 분이면 점수를 주는데 뭐 이런 분들 대부분 특징이 그렇거든요. 초신데 답안지 검수 안 해보신 분. 그러면 3-4장 넘겨보면 다 똑같아요. 막 내용도 없고. 그러면 그어버려요. 자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거는요. 답안지에서 여러분들이 합격하기 위해서 점수를 받는 건 내용으로만 점수를 받는 건 아니다. 첫 번째, 형식으로도 점수. 물론 형식에서 뭐 1점, 2점 밖에 받는 건 아니지만 이미 답안지에서 이 답 채점자에게 이 사람한테 어떤 답을 줄지에 대한 인상이 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엔 당연히 내용이죠. 내용은 뭐 오늘 뭐 반은 나쁘지 않았지만 반은 형편 없었어요. 그냥 아무거나 찍으신 분 많았어요. 근데 괜찮아요. 내용은 7회부터 채워도 충분히 70점 넘어요. 제가 보기에 작년에 그러셨으니까.
대신에 꼼꼼히 보고 절대로 버리는 게 없게끔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뭐 여기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법들을 지금 이 자료를 굳이 법제를 여러분들 지금 드리지 않는 건 나중에 법에 대한 자료들은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드릴 거예요. 요거는 정리되지 않은 날것 그 자체를 이제 수업 시간마다 틈틈이 보여드리려고 이제 법자료는 그냥 가져왔어요. 그래서 답안을 작성하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할 건 뭐다? 나는 매일매일 실전을 한다. 그리고 이 답안지에서 내용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형식적인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한자 한자를 쓰더라도 똑바로 그리고 키워드를 쓰더라도 정확히 왜냐면 여러분들 글씨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알아보지 못하면 점수를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느낌으로는 알아요. 왜 모르겠어요 교수님들이. 그런데 뭐예요? 그러면 부정행위가 돼요.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글자를 당신은 교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잖아요. 막 가 이렇게 쓰더라도 이게 가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이게 뭐 가정집 이러면 알아볼 수 있는데 만약 이렇게 가정집 이렇게 하면은 이게 간지 알아볼 수 있지만 내용을 보면 알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쓰면 틀렸다고 처리가 돼요. 왜 이걸 맞게 해주는 순간에 틀린 정답을 맞게 해준다라고 하는 부정행위 시비가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완전히 처음이기 때문에 한 번에 쓰더라도 좀 꼼꼼하게 쓰신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지역사회 간호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는데요. 아시다시피 8문제가 나오죠. 8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앞에 이해 부분도 요즘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아시다시피 지역사회 간호의 이해라고 한다면 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지역사회 간호의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사회 간호의 유형이라든지 지금 그다음에 기타 사회보장제도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그리고 각각의 뭐 재정제도 제가 어떤 지불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요즘은 한 문제씩은 꼭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저는 올해는 뭐 지금은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런 말은 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떤 거 중심으로 봐야 되느냐? 나오지 않은 것 중심으로. 물론 나온 것도 보셔야 되는데 나오지 않은 것도 좀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나오지 않은 파트가 어디냐? 바로 이 1번 파트라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지역사회 간호의 유형이나 아니면 이 두 가지를 같이 넣었죠. 구성 요소에서 지역사회 간호의 유형이나 그다음에 지역사회 간호의 건강 개념에서 프레시맨의 건강 연속 지표 이런 부분은요. 지금 국시에는 거의 매년 얘는 국시에는 거의 매년 나오고 아니면 2년에 한 번 정도 꼴 나오고 얘는 임용에 나온 적이 과거 90년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11년간 바뀐 주관식에서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다. 그럼 뭐예요? 앞에서 굉장히 유력하게 꼽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 정확하게 쓰신 분들도 몇 분 안 계시더라고요. 물론 답안지는 다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썼나 봤더니 키워드를 쓰신 분들 막 여러분이 뭐요? 막 읽어드리고 싶어요. 막 여러분들 거 갖다 여기다 딱딱 붙여놓고 누구예요? 막 이렇게 읽어드리고 싶으나 그건 이제 뒤에서 1대1로 만나서 집에 가고 싶으실 거예요. 그래도 1대1로 만나서 이제 따로따로 보도록 할 거고요. 정확한 키워드를 자꾸 암기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냥 답안지 빈칸 남기지 말라고 해서 그냥 뭐라고 쓰라고 했더니 아무 말 대잔치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지금 7월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는 거에 따라서 정말 전공만 취입점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년에 또 만나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충격적인 사실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 내가 키워드를 정확하게 외울까? 이렇게 기억하시라고요. 자, 1번 기억 니은의 차이점을 설명해요. 기능적 지역사회와 구조적 지역사회를 비교하래요. 선생님 비교 같은 거 저 잘 못하는데요? 그럼 정의만이라도 쓰세요. 구조적 지역사회의 정의는 뭐고 기능적 지역사회의 정의는 뭐다. 제가 볼 때 모든 목적을 쓰시오. 비교하시오. 뭐 하시오. 다 정의 쓰란 얘기예요. 요즘은. 거기다 뭐 조금 더 알면은 조금 더 쓰면 좋겠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의도 모르시더라고요. 그쵸? 아니 물론 제가 지금 이름이랑 답안지가 매치가 안 돼서 모르지만 제가 몇 번 이렇게 읽었을 때는 제대로 쓰신 분도 있고 못 쓰신 분들도 있고. 자, 우리 지역사회를 나누는 이유는 지역사회 간호를 실시할 때 어떤 방향으로 접근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찰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유형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나눌 때 어떻게 해요? 구기감 이렇게 나누는 거죠. 자, 구조적 지역사회는 뭐예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좋아요. 지리적 경계라고요. 지리적, 시간적, 공간적 관계로 뭔가 물론 완전한 지리만은 아니지만 지리, 시간, 장소 요런 개념으로 딱 떨어지게 나누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이 지역사회에서 간호를 하고 싶은데 이 공간만큼까지는 내가 간호하겠다. 이렇게 구해지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이 시점까지는 여기를 간호하겠다. 이렇게 나누는 게 바로 구조라고요.
굉장히 나누기 편하게 나누는 거. 그러면 기능은 뭐예요? 기능의 키워드는 뭐겠어요? 여기 막 있잖아요. 그죠? 목표 성취요. 기능은 목표 성취라고요. 목표 성취를 향한 지역적 공감을 이끌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목표에 그러니까 구조라 우리가 지역 사회를 왜 나눠요? 왜 나눈지는 알고 물론 뭐 여러분 저 집돼지 조문생까지는 다 외웠는데요. 자, 이거는 4월까지예요. 무슨 말이죠? 집돼지 조문생을 외워서 집이 집합체다, 대가 대명 공동체다 요런 거 아는 건 4월까지.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대명 공동체의 정의 정도는 아셔야죠. 자, 이거 정의도 틀린 분들 정말 있어요. 지금 제가 누군지 뭐 이름만 매치가 안 됐을 뿐이에요. 매치 되는 분도 틀렸어요. 안 쳐다볼 뿐이에요. 제가 무슨 말이냐면 이 정도는 6월까지는 갔어야 된다고요. 너무 뻔한 그 답을 딱 찾는 거는 6월까지는 됐어야 되고 선생님 저 그럼 지금 글렀나요? 지금부터 외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지역사회를 나누는 이유는요. 우리가 간호를 해줄 때 어느 범인까지 간호를 해줄까? 그렇게 우리가 딱 정하기 위해서 나누는 건데 첫 번째 구조는 뭐라고요? 질이나 시간적 경계를 딱 나누어서 간호를 해주려고 하는 거고 근데 기능은 뭐예요? 기능. 우리가 간호의 기능이 뭐예요? 목표하는 바가 뭐예요? 목적이 달성이잖아요. 그 기능, 간호의 기능, 목적 달성이라는 그 기능을 그 지역사회에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 목표 성취를 향해서 어떤 지역, 어떤 공감을 이끌어내는 거. 이게 그 기능적 지역사회라고요. 감정적 지역사회는 꼭 같이 지리적 경계가 있을 필요도 없어요. 목표 성취 이런 게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감정만 공유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시거든요. 그 차이점은 그럼 뭐예요? 지리적 경계가 맞느냐 아니냐 그 정도 차이라고요. 근데 선생님 저 지리적 경계 그 키워드를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정의만 써라. 구조적 지역사회 키워드는 뭐다? 지리나 공간적인 경계로 지역사회를 분류하는 거. 감정적 지역사회는 뭐다? 기능적 지역사회입니다. 그 기능이 뭐다? 목표를 성취하는 거다. 그렇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지역적 공감을 함께하는 집합체라는 뜻인 거라는 거죠. 꼭 장소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목표 성취를 위해서 공감을 함께하는 거다라는 거죠. 뭐 감정이야 뭐 그냥 다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함께 감정만 공유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능과 구조에 관련된 지문은 국시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꼭 한번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왜 대면 공동체나 지정학적 공동체 요걸 여기다 써놨냐면 요게 제일 국시에 제일 많이 나왔어요. 요 많이 나온 지문들 여기다 집어넣는데 다 물어볼 수는 없으니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대명 공동체의 정의를 물어봤어요. 저는 가장 많이 나온 거에 물어봤지만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정학적 공동체 그러면은 지리적 경계 대명 공동체의 키워드는 뭐예요? 가족, 이웃 막 이런 사람들끼리 얼굴을 맞대요. 키워드가 뭐예요? 상호구조, 그쵸? 친근감, 공동의식 이 정도라고요. 상호, 친근, 공동 뭐 이 정도 상친공 막 이렇게 외우시란 말이에요. 왜? 안 나왔으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는 이 부분에 버리라고 해요. 제일 첫 해에는. 근데 어떻게 벌써 11년이 누적됐기 때문에 이제는 버릴 수가 없는 파트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지 같아도. 그렇기 때문에 꼭 챙기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여러분들은 지정학적 공동체 문제 해결 공동체하고 생태학적 공동체의 차이점이 뭐예요? 차이점. 좋아요. 생태 그 말만 해도 맞아요. 내가 선생님 빨리 답안지도 보고 싶어요. 그거예요. 그거. 생태학적 공동체는 문제 자체가 생태학적인 내용이에요. 생태학적인 내용은 뭐 무슨 생물학적으로 뭐 아니면 뭐 환경학적으로 뭔가 동일한 문제, 생태학적인 동일한 문제를 소유하는 거, 환경 오염 막 이런 거. 그다음에 문제 해결 공동체는 문제가 다양해요. 다양한 문제를 언제까지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의 집합이라는 거.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공통의 문제를 함께 해결까지 하기 위한 공동체가 바로 문제 해결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내용이 조금 다르고 목표하는 방향이 다르다는 거죠. 문제의 내용이 얘는 생태적인 문제만, 그리고 얘는 문제 공동체. 문제만 같이 가지고 있으면 돼요. 반드시 해결할 마음이 없어도 돼요. 하지만 문제 해결 공동체는 여러 가지 문제, 꼭 생태학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같이 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거죠.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챙기시고 요 지문은 반드시 챙기셔야 돼요. 왜냐면 대명 공동체는요 정말 많이 나왔어요. 국시에서 이 지문만 물어보면서 이게 무슨 공동체냐 많이 물어봤지만
요즘 우리 임용의 추세가 뭐예요? 무조건 정의 쓰는 거예요. 무조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의라는 개념이 꼭 정의를 쓰시오 이게 아니라고요. 목적을 쓰시오, 뭐 설명하시오, 비교하시오. 다 거기에 대한 의미를 쓰는 거라고요. 그러면 선생님 우리 이 의미를 다 어떻게 외워요? 키워드만 외우면 된다고요. 얘 키워드는 뭐라고요? 상호, 친근, 대면 공동체, 상호, 친근, 뭐요? 공동. 이 정도라고요. 상친공 이러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키워드 상호 교류, 상호 친근감, 공동의식을 소유하는 상호 교류하고 친근감이 있으면 공동의식을 소유하는 것, 공동의식을 갖는 것 요렇게만 써도 무조건 1점은 맞는다라고요. 자, 지금 집에 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실 거는요. 집에 가셔서 이런 거 모르겠다. 그럼 포스트잇 아니면 핸디노트에다가 키워드 중심으로 쓰셔야 돼요. 다 쓰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 쓰는 거 이걸 만져가지고 나 그러면 집합체의 정의는 이렇게 쓰고 있는 거는요. 여러분 나중에 팔목 근육 나가요. 인대 나가고. 아무 소용없어요. 왜? 여러분들 머리에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집돼지 조무생 앞자만 쓰시면 대면 정수의 키워드 뭐라고요? 상친공 이렇게만 쓰시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 A4 용지 포스트잇 이런 거 들고 다니시면서 상친공이 뭐였지? 상이 뭐였지? 치는 뭐였지? 공은 뭐였지? 이렇게 자꾸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반대 공부는 여러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갈리냐면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누적해요. 오늘 외운 거 내일도 외우고 모레도 외우고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딱 그 범위만큼 오늘 보잖아요. 그럼 끝이야. 우리 어제가 시험 범위 공부했죠. 저번 주에 나 열심히 지역사회 공부했어. 다 틀렸잖아요 오늘. 여러분 아시죠? 공부 내가 했어. 안 한 건 아니야. 최소 하루라도 책을 봐왔지만 알잖아요. 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돌아가서 복습한다고 해설지 한번 봐요. 끝. 나 다음 거 예습해야지. 머릿속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9월 가잖아요. 그러면 자괴감에 빠져요. 나는 바본가? 나는 나는 이 시험에 안 맞는 애인가? 아니라고요. 공부 방법이 다른 거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건 그 사람들은 머리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방법을 일찍 깨우친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상친곡 이렇게 A4 용지에 그러니까 A4까지 아니에요. 핸디노트에 써놓으시고 꼭 앞글자로만 다 쓰지 마세요. 왜냐면 다 쓰는 거 시간 낭비예요. 그리고 뭐요? 오늘 아침에도 눈 떠서 한번 보고 내일 아침에도 눈 떠서 보고 모레도 눈 떠서 보고 이러시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어느 순간에 아침에 눈 떴을 때 지역사회 그래 대면은 상친공이었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들이 정말 올해 당락을 결정하게 될 거예요. 제가 진짜로 고시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공부 방법이 뭐다? 그냥 범위만큼 오늘 공부하고 시험 보고 답안자만 읽어보고 끝. 다음 거 공부해야지 이러면 못 붙어요. 물론 붙은 천재적인 애들도 있어요. 20 몇 살, 22, 23 해가지고 막 읽는 거 막 사진 찍고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여기 별로 없어 보여요, 선생님들. 다 20 몇 살은 있지만 뭐예요? 그냥 다 나와 비슷해. 머리에 각이 나지 않으면 다 휘발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이거 한 10번은 머릿속에 각인해야 돼요. 열흘간 아침마다. 꼭 이 대면만 각인하는 게 아니라 얘 자체를. 왜냐면 안 나왔으니까 시험에. 꼭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건강연소성도 지금 시험에 아직 안 나왔죠. 임용에 나왔는데 건강연소성의 정의는요. 이게 정의라기보다는 약간 의미에 대해서 건강연소성이 뭐냐. 일단 건강과 질병은 공존할 수도 있어요. 아프지. 그러니까 딴 데는 건강한데 살짝만 다른 부분은 아픈 거 이게 공존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연속선으로 표현해 놨어요. 어떻게? 자대성자적 긴초외장기 이렇게 됐죠. 자, 얘기해 주세요. 네, 크게. 그렇죠. 자기인식의 정의. 그렇죠. 나는 누구인가? 막 이런 거. 입을 크게. 자, 자기가 여기 있는 위치라든지 자기가 있는 상황 뭐 이런 것들을 다 스스로 알고 있는 것들 뭐 이런 거예요. 좋아요. 성장. 선생님 성장 뭐라고 쓰셨어요? 컨닝에도 없어요 거기. 자, 성장 뭐라고 쓰셨어요? 있는 거라도 이게 안 본 척하면 하란 말이에요. 막 이러면서 하시란 말이에요. 성장이 뭐라고요? 내가 성장했다는 건 어제랑 다른 나잖아요. 변화 능력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이게 시험에 임용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임용에 나온 거는요. 절대로 그 무엇도 버리면 안 돼요. 뭐 90년대 꼴랑 한번 나왔잖아요. 그것도 뭐 긴장 유발 요소 하나 나온 것 같은데요. 그것 자체가 언제든지 문제의 소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네, 아무도 제 눈을 바라보지 않아요. 아까까지 막 이렇게 보시다가 한 두 분이 이렇게 생각했더니 다시 아무도 받으세요. 상처를 받으셔야 돼요,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집에 가셔서 지금 여러분 7월이에요. 진짜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취입점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지만 정말 점수가 아쉽게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떠올려야 돼, 지금. 제가 잠깐 쉬고 나가도 또 떠올리고 혼자 또 떠올리고 지금 여기서 수다 떨 시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답안지가 그지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렇게 살짝만 보고 왔지만 알잖아요. 물론 다 풍성하게 썼어요. 하지만 이거 맞췄나 보면 틀려 있고 이거 맞췄나 보면 틀려 있고. 근데 제가 약속하는데요. 진짜로 계속 누적하잖아요. 그럼 9월에는 웬만큼 다 맞아요. 정말. 그건 정말 자기가 하기에 나름이에요. 천재 뭐 이런 거 아니고.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몇 개만 추렸지만 이건 여러분들에게 그냥 쓰라고 추린 거고 반드시 두 개는 꼭 반드시 달달 외우세요. 안 나왔지만 나올 수 있는 파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보건의료 체계도요. 임용에 나왔는데 지금 안 났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나올 만해요. 제가 사실 여기다가 막 다 넣고 싶었어요. 보건의료 전달 체계 구성 요소 막 다 넣고 싶었는데 나왔잖아요.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안 넣었다는 건 나와서 안 나와요 이게 아니라 기출문제집에 있으니까 꼭 기출문제집 여러 번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제가 말했죠.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한 번 끝! 그러면 더 이상 안 보는 거예요. 나 5, 6월 열심히 기출문제집 봤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 이거 공부하시면서 한 번 더 누적하셔야 돼요. 반드시. 자, 그래서 거기 기출문제집에 나와 있지 않은 것 중심으로 문제를 내는데요. 이 레머는요. 지금 이 문제하고 이 문제가 둘 다 기출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요런 지문 정도로 레머의 그 보건 의료 체계가 나오는구나 정도로 한번 보시면 돼요. 자, 레머의 보건 의료 체계 유형. 자, 4가지 얘기해 주세요. 그렇죠. 자유기업형. 그렇죠. 복지지향형. 제가 뒤돌 때 한번 살짝 보시고. 그렇죠. 포괄적 부장형.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다음 주에 또 안 올지도 몰라요. 지금 한 아니 안 오시면 전화해요. 저는 이제 한 2주 되면 이름을 알거든요. 그러면 전화하죠. 이제 미치셨어요? 막 왜 아직도 집에 있어요? 막 이러고. 자, 이거 정도 사실 레머의 매트리스형이 사실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게 한 4, 5년 전에 교과서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지금 공무원 시험에서는 한 2-3 문제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인용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근데 아셔야 되는 건 보건 의료 체계는 워낙 중요해요. 여지껏 임용이 한 번밖에 안 나왔다는 것 자체가 아쉬워요. 임용에 나온 거 뭐가 나왔어요? 혹시 뭐 기출문제 할 때 기억나시나요? 뭐가 나왔어요? 지금 요것도 못 맞추는데 뭐가 나왔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후라이의 자유방위명이 나왔죠. 자유방위명의 장단점이 기출문제 공부하셨어요?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출문제는 무조건 공부하셔야 돼요. 지금 이거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출문제에서 60%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제가 조금 이게 아주 아시는 분들한테 좀 안 물어봤는데 눈빛이 순수해요. 아직 국시가 아니 임용 문제가 아직 마스터가 안 된 느낌. 근데 하셔야 돼요. 이것만 공부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문제집으로 들어가셔서 오늘 본 부분의 기출문제는요. 반드시 다시 한번 봐야 돼요. 기출문제에서 60% 나온다라고 꼭 기억하시면 돼요. 물론 변형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나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해요. 자, 어쨌든 프라이의 자유방위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장단점으로 나왔어요. 장단점으로. 그러면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에서 확인하시고 우리는 지금 안 나온 것 중에서 교과서에 새로 들어갔으니까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께서 레머의 매트릭스형을 잘 외워주셨어요. 외웠는지 이게 제가 뒤도는 동안 컨닝했는지 그건 알 수 없으나 잘 외워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거 볼게요. 한번 우리 가부터 한번 볼게요. 이걸 보고 의미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회보험이나 조세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사들은 개원할 수 있고 진료비는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다. 그리고 의료 공급이 민간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사회보험을 통해서 의료 제공자에게 정부의 개입이 비교적 강한 편이다. 자, 여기서 거기도 나왔죠. 의료는 민간 중심인데 정부의 개입이 강하게 이루어져 있대요. 그럼 우리 4단계일 때 어떻게 돼요? 1번. 얘네들은 뭐래? 제가 이 보건의료 체계 유형에 왜 나뉜다라고 했어요? 뭐와 뭐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그런가 자율성과 형평성의 싸움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형평성은 뭐예요? 가난한 사람에게도 의료를. 자율성은 뭐예요? 의료란 의료인들의 어떤 기술적인 집약 차이다. 이거를 함부로 누군가가 터치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기업형은 뭐예요? 의사도 기업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기업을 운영하는데 왜 국가가 함부로 우리의 사유재산을 함부로 침범하느냐 이거라고요. 그러면 이 자체가 어떻게 돼요? 정부의 개입이 자유기업형은 어때요? 완전히 미비하다고요. 완전히 최소화. 개입하지 말란 말이에요. 거의. 미국이 그렇잖아요. 지금. 그래서 자유기업형은 거의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돼 있는데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정부의 개입이 강하대요. 그럼 뭐 너무나 당연히 정부의 개입이 가장 강한 건 어디예요? 사회주의죠. 북한, 예를 들어서 러시아 막 이런 애들 못해요. 다 우리 거야 막 이거잖아요. 정부에서. 근데 이런 나라까지도 안 나올 거고 시험에 나오면 여기서 주로 나온단 말이에요. 국가가 완전히 통제하는 거는 너무 그러니 국가가 적당히 통제하자. 적당히 통제하자가 어느 정도 선으로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눈다고요. 어떻게? 복지지향형은 어떻게 돼요? 좀 국가가 이게 자율적으로 두되 국가가 좀 약하게 통제하자. 좀 어느 정도 적당히 강하게 통제하자. 이런 거고 포괄적 보장형은 어떻게 돼요? 여기 시장 개입을 더욱더 강하게 하자. 이런 개념이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사회보험 중심이지만 민간 의료 아이고 너무 어두우니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정도 보세요. 자, 사회보험을 통해서 정부의 개입을 강하게 하고 있고요. 민간 중심이고요. 사회보험이 중심이지만 민간보험이 보암적으로 발달되어 있고요. 의료의 질은 높지만 국민 의료비 증가치도 높고 정부 세출이 의료비가 차지하는 것은 크다. 자, 복지지향형이랑 포괄적 보장형 중에서 어떤 게 더 가까울 거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뭐 답이 있으니까 답을 맞추는 거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 내용을 봤을 때 자, 복지지향형이랑 포괄적 보장형 중에서 어떤 것이다? 복지는 어디가 개입해요? 우리나라가 있다고 그렇죠? 우리나라 어때요? 의사 주도형이죠. 병원도 의사가들이 알아서 개업하잖아요. 막 국가에서 야 너 여기에 개업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 막 심평원 도와주고 금액 막 뭐냐 보건복지공단 도와주고 의사의 수가를 굉장히 많이 제한하려고 노력하죠. 그 정도로 가는 게 복지지향형인 거죠. 그러면 포괄적 보장이 어떻게 돼요? 훨씬 더 국가에서 더 강하게 단순히 강하게 정도가 아니라 뭐 독일인 아니 뭐 미국 뭐 캐나다 이런 정도로 뭐예요? 공무원 정도 수준. 그러니까 여기는 기업 수준 완전히 다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 여기는 기업이지만 국가가 굉장히 강하게 개입하는 기업 여기는 기업이라기보다는 의사들이 좀 공무원 수준 여기는 완전히 국가 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정도의 느낌으로 봤을 때 정부의 개입이 강하지만 그래도 민간 주도로 가고 있네 복지지향형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아예 모르셨으면 찍으셨을 거고 조금 알면 이 두 개에서 고르셨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포괄적 보장형은 훨씬 더 민간 중심이라기보다 훨씬 더 강하게 국가가 개입한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민간 의료 시장의 매우 강력하고 정부의 개입은 미비하다. 어디? 자유기업형인 거죠 이거는. 이거는 우리 기출에도 나왔으니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의료보장제도의 유형 이런 것도 한번 보도록 하세요. 이거 뭐 다 난리 났어요. 답안지 보니까. 이건 도대체 뭘 쓰라는 거지? 막 이런 것들. 자, 뭘 쓰라는 거죠? 의료보장제도. 자, 우리 교과서에서 어디 보시면 29페이지 물론 볼게요. 의료보장제도의 유형이라고 동그라미 3번에 나와 있는 거 있죠. 교과서에. 그럼 선생님 저 교과서가 없는데요. 그럼 제가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의료보장 제도의 유형은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사회보험 방식, 그리고 국가보건서비스 방식, 그 다음에 민간보험 방식, 공공부조 방식. 자, 이 중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방식을 취해요?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사회보험 방식 취하고 있죠. 전국민 의료보험 해가지고 사회보험 방식 취하죠. 그리고 또 플러스 공공부조 취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의 그럼 사회보험 방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재원은 누가 조달해요? 제가 그 입을 잘못 본 거길 바래요. 근데 우한 거지 국이라고 하신 건 아니죠? 보험을 국가에서 내주면 큰일 나요. 누가 내요? 보험은. 여러분들한테 계속 뜯어갔잖아요.
물론 지금은 까먹으셨어요. 왜? 나 백수인데 나한테 안 뜯어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잊어버리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부모님한테서 계속 여러분들 거 뜯어가요. 어떻게? 보험이라는 건 뭐예요? 있을 때 십시일반 걷어서 없을 때 나눠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회보험이 뭐예요? 소득보장이든 의료보장이든 여러분들이 돈 벌 때 걷어서 여러분들이 65세가 되거나 아프거나 어떤 원인에서 돈을 더 이상 못 번다. 그때 내가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원조달은 국가에서요? 보험료로 해요? 보험료로 해야죠. 그렇죠? 보험료라는 건 여러분들이 내는 돈이에요. 여러분 짤깍짤깍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의 남편 뭐 어디선가 짤깍짤깍 나가고 있잖아요. 물론 안 나간다? 그럼 여러분들은 공공부주의 혜택을 얻고 있는 거예요. 축하해요. 뭐 어때요? 붙으면 그만이지. 뭐 지금 부끄러 가난은 죄가 아니에요. 떨어지는 건 죄예요. 왜냐면 지금이 7월이 정말 열심히 해서 붙을 수 있는 시기인데 지금 이렇게 말해도 설렁설렁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시지 마시라고요, 정말. 지금 4개월 반밖에 안 남았어요. 이 4개월 반 동안 뭐 그거 한번 열심히 못 살아보겠어요? 자, 보험료 방식으로 내는 건 보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보세요. 관리기구는 당연히 그럼 보험자가 한다고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험자 누구예요? 건강보험 누가 관리해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한다고요. 여러분은 공단도 물어본다니까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보험제도로 하게 되면 당연히 생이별수까지를 하겠죠. 그리고 한국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의료보장 제도의 유형은 무슨 방식이다? 사회보험 방식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친구 너는 누구니?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없어서 모르는 거기는 해요. 하지만 이것도 한번 보시라고요.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불해요. 그리고 관리는 정부에서 해요. 그리고 인두제, 환자 머리당 의료비를 책정해요. 자, 이거는 어떤 방식일까요? 캐나다나 영국에서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어디? 포괄적 보장형제도.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병원을 국가에서 관리한다니까요. 여기가 한 뭐죠? 여기가 한 제가 말했죠. 공무원쯤 된다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병원을 다 관리해서 의사한테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국가보건서비스 방식이라는 거죠. 의료라는 것 자체가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다. 그러면 의사는 뭐예요? 내가 의사가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너희들은 뭐다?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것도 기출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요 정도까지는 비교해서 우리 교과서에 29페이지에 좀 넣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보험은 알아요. 사회보험 방식은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국가보건서비스 방식은 여러분들이 생소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국가가 지불자가 돼서 의료나 이런 것들을 다 국가 관리하에서 하고 있고 의사들은 공무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국가보건서비스 방식 또 기억하시고요. 기출된 거니까 보시란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 사실 얘는 막 당장에 올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얘는 작년에 나오고 얘는 재작년에 나오고 이래가지고 뭐 당장 올해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하지만 산재보상보험법은 좀 보도록 하세요. 물론 제가 이거를 2, 3년 전에 한번 찍었는데 안 나왔죠. 그리고 그때 얘가 노인장기 요양보험이 나왔죠. 돌려 말하면 보세요 하지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만큼 막 완전히 비중이 높은 건 아니지만 공무원 시험에서 계속 나오는 법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산재보상법을 보기 전에 우리가 산재보상법과 노인장기요양법을 한 번씩만 살펴보고 문제를 읽고 볼게요. 문제를 읽고 봐야지 여러분들 저것만 보면 또 멍해져요. 자, 일단 먼저 볼게요. 자, 사회보험에서요.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을 해줘요. 사회보험에서 소득보장 해주는 거 뭐예요? 무슨 보험? 산연고죠. 산재보상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그쵸? 의료보장 해주는 건 산건 하는 거죠. 그쵸? 산재보장보험, 그다음에 건강보험. 둘 다 해당되는 건 뭐다? 산재라는 거죠. 산재보상보험은 다시 말해서 산재에서 우리나라의 소득보장도 해주고 의료보장도 해주기 때문에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시에서는 가끔 아주 정말 가끔 한번 나오고 근데 우리나라입니다. 임용에서도 관리운영기구는 한번 시험에 나왔잖아요. 최근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공부조는 뭐? 공공부조의 소득보장 뭐예요? 기초. 기생의급여니까 기초수급. 그렇죠? 그리고 의료보장은 의급여니까 의료급여.
근데 이 부분이 작년에 재작년에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이제 뭐 당장이 여기서 막 너무 A급이에요. 막 이건 아니지만 눈빛을 봤더니 아직도 이걸 좀 약간 못 외우시는 듯한 눈빛이 있어요. 제가 잘못 본 건 아니죠? 이 정도는 물론 나왔지만 외우셔야 돼요. 산연고, 산건, 노인이다. 노인 장기부양도 따로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기생의 급여 이렇게 기는 기초생활수급, 의는 의료보장은 의료급여 요거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외우셔가지고 의료급여 장치행에 나온 건 다 맞추셨고 사회복지 서비스는 노와 장가 그래서 근데 안 나오겠죠. 그거는 노인, 아동, 장애, 가정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좀 새로운 용어니까 한번 그냥 들어만 보세요. 다른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냥 들어만 보도록 하세요. 자, 사회보장제도인데 맞춤형 사회보장제도가 있어요. 이건 뭐 틀려야 돼요. 지금 이거 맞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거 맞춘 사람은 이제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 뭐 이 정도. 간호사 때려치고 이제 일하시는 분들. 근데 이거는 뭐 이걸 막 맞춰라 이건 아니지만 시험에 나왔다 이 정도로. 자, 맞춤형 사회보장제도인데 생애 주기에 걸쳐서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 욕구와 특정한 사회 위험에 의해서 발생하는 특수 욕구를 동시에 고려해서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제도이다. 그래서 기본 욕구와 위험에 대해서 특수한 욕구가 생긴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 보장이나 의료 보장은 뭐예요? 그냥 똑같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소득이 없어 기초생활 똑같이 준다라든지 소득 비슷하게 줄게 막 이런 거. 그리고 낼 때는 다르게 내도 같을 때는 똑같이 받잖아요. 그쵸? 의료보장도 똑같아요. 낼 때는 뭐 차등해서 냈지만 받을 때는 감기면 둘 다 1,000원씩 받는 거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각각의 욕구에 따라서 사회보장을 맞춤형으로 해주겠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그래서 평생 사회 안전망이다 라는 게 있다 정도만 들어놓으세요. 다른 시험에 나왔어요. 보건시험에 나왔는데 우리 시험에 막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당장에 올해는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냥 시험에 나왔으니까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들어놓으시면 돼요. 뭐 얘는 F급 뭐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그냥 맞춤형 사회보장 제도는 평생 뭐 사회 안전망이라는 게 있구나 정도만 보시면 되고 노인 장기 요양법은 사실 재작년에 나와가지고 사실 저는 반반이라고 봐요. 그래도 중요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보시긴 하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산재보험이 좀 더 중요한 거죠. 자,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파킨슨병을 진단받고 1년간 혼자서 일상생활을 능력이 할 수 없는 60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있어요. 자, 이거는 오류가 좀 나긴 했네요. 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상자가 어떻게 돼요? 1번. 그렇죠. 일단 첫 번째 나이 65세 이상. 그리고 그렇죠.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을 가지신 분들. 그렇죠. 치매 포함. 이런 분들이 엔드로보다 그렇죠.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노인성 질병이 없는 65세 이상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상생활 수행 능력만 안 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어르신들이 65세 이상인데 집에서 거동을 못 하신다. 그러면 장기 요양에서 요양보호사님들이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하고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예요. 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일단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무료예요, 무료가 아니에요? 무료도 아니다? 아니다? 누가 무료예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권자. 근데 의료급여권자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가요? 공공부조 안에 기초생활수급과 의료급여가 있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의료급여제도는 어떻게 돼요?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의료급여의 1종도 해당하지만 의료급여는요 2종권자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의료급여라고 해서 무조건 무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그러니까 좀 무조건 무료다 그럼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조건 무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기초생활수급권자랑 의료급여랑 같은 거 아니에요? 물론 의료급여도 무료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 1종인 사람들 2종인 사람들은 무료가 아니다. 근데 요거까지 여러분이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되고요. 장기 요양 인정 등급 판정을 받고 싶어 해요. 자, 우리 그러면 단계로 볼게요.
자, 보세요. 일단 대상자는 됐어요. 60세인데 파킨슨병 가시셨고 1년 이상 일상생활 수행을 못해요. 그러면 이제 대상자는 되죠. 그럼 그 단계는 어떻게 돼요? 자, 옆집에 할머니가 1년간 누워 계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따뜻한 온종의 손길. 내가 가서 반찬을 해준다. 뭐 이런 거. 그죠? 내가 가서 반찬을 해줄 때 해주더라도 요양보호사를 따시라고요. 그럼 반찬을 갖다 해주면 돈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돈을 받게끔 해주는 게 일단 첫 번째로 뭐다? 신청을 하는 거죠. 그냥 저절로 돈이 안 떨어지잖아요.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 우리는 깊은 상담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신청이란 말이 왜 안 나오냐고요. 그렇죠? 신청. 신청을 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뭐 신청은 누가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것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당사자가 할 수도 있고 뭐 사회복지사가 할 수도 있고 뭐 주변에 뭐 가족이 할 수도 있고 등등등. 신청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조사가 나오는데 이 조사는 어떤 조사다? 방문조사가 나온다고요. 방문조사가 나와요. 공무원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정말 못 걸으시는지 가짜로 못 걸으시는 건지 판단한다고요. 자, 어쨌든 조사하면 이제 뭐가 돼요? 판정이 나오겠죠. 근데 판정은 어떻게 해요? 2단계로 한다고요. 누가? 공무원이 한번 하고, 그렇죠? 공단에서 하잖아요. 무슨 공단? 그렇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와서 이분이 정말 못 걸으시나 본다고요. 근데 그날만 못 걸은 척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한 번 더 나오죠. 누가 나와요? 등급위원회가 또 나오죠. 등급판정위원회 사람들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2번에 걸쳐서 등급 판정이 이루어져요. 물론 뭐 여기 뭐 의사 소견서도 넣어야 되고 막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일단은 2번에 걸쳐서 조사가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면 조사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내려야 돼요? 결과를 송부해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언제부터 30일?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 모든 게 한 달 이내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2번 판정을 내릴 때 공단에서 한 번 하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한 번 더 내려서 등급은 어떻게 내려요? 그렇죠. 5등급까지 나누고 또 마지막에 그래서 인지지원 등급 나누고 뭐 점수까지는 됐어요. 그냥 마지막에 5등급이나 인지지원 등급이 치매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이분은 파킨슨병이 결국 치매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5급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1년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정도가 너무 심각하다. 그럼 1, 2, 3, 4등급 중에서 하나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다시 여기 보세요. 등급 판정 자체가 이제 어떻게? 방문조사 후에 이루어지는데 이분한테 그럼 필요한 게 뭐예요?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지금 불편하니까 점심 식사 도와드려야 되고 화장실에 가는 걸 도와드려야 돼요. 그러면 누가 오겠어요? 이러고 도와드리려면 누가 오겠어요? 요양보호사가 어떤 급여의 형식으로 오겠어요? 재가급여 중 그렇죠. 방문요양의 형식으로 오겠죠. 스타트는. 그런데 지금 방문요양을 오려고 하는데 이 가족이 얘기하는데 저희 3일 집을 비워야 돼요. 3일 동안은 어떻게 하죠? 방문요양은 왔다가 가잖아요. 가시면 안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3일간 같이 있어줄 단기 보호. 물론 집에 같이 있어주는 건 아니고 이분이 잠깐 뭐 어떤 요양보호시설에 잠깐 맡겨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재가급여를 받아요. 그럼 본인 부담금을 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20%냐 15%냐는 좀 이따 법에서 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법을 먼저 여기 있나? 여기 있다. 자, 여기 있죠. 자, 이거 다 기출문제 나와서 넣은 거예요. 뭐 이거 자, 장기 요양 급여를 받는 자의 분담금은 재가는 몇 프로? 15%. 시설은 20%다. 이게 22년도에 완전히 신설될 때. 그 전까지는 막 20%라면서 그냥 수시로 의사들이 판단해서 그냥 증감할 수 있다 이렇게만 했어요. 그런데 아예 그냥 확 찍어서 재가는 15% 내. 시설은 20% 내. 병원비 좀 비싸니까. 이렇게 아예 법으로 딱 찍어놨다고요. 이게 법 바뀌고 나서 그 다음에 2번 연속해서 이게 다른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그냥 참고해서 보시고 막 저는 막 올해 노인장기 요양법의 특이에요. 이건 아니지만 만약에 나온다면 뭐예요? 주로 바뀐 법 중심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저번에 우리 시험 나왔을 때 또 고시가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 다시 이제 문제로 이거 15, 20 보시면 되고요. 다시 문제로 넘어와서 자, 그래서 재가급여다. 그럼 왜냐면 물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요. 아까 말했잖아요. 1종이면 무료예요. 하지만 1종인지 아닌지 아직 모르잖아요. 2종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무료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 하지만 이게 생활 그 기초생활급여 대상자이다 이러면 이제 무료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냥 아무 말이 없을 때는 일단은 15%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산재보상보험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문제 풀진 않고 살짝 내용만 읽고 법을 보고 들어오도록 할게요. 관리운영기구 우리 시험에서도 물어봤어요. 관리운영기구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업무상 사유로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게 보험급여. 이 보험급여는요. 국시에서도 물어봤어요. 사실 이게 그때 시험에 나와서 제가 이 3년 전이었죠. 산재도 중요하게 한번 보세요 이랬는데 그때 우리는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의 급여를 물어봤죠. 우리 시험에서는. 자, 그다음에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물론 예외도 있어요. 예외도 있지만 일단 산재보상보험뿐이 웬만하면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장애 등급표는 몇 등급까지 나눠져 있느냐. 이것도 딴 시험에 나와서 본 거예요. 그리고 출퇴근 중에 발생하는 사고가 업무상 재해냐 아니냐. 당연히 출퇴근도 업무상 재해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산재보상보험법을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막 너무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법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산재법이 지금 조금 이렇게 다른 시험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자는 거예요. 됐어요. 그냥 목적 됐어요. 그냥 목적에서 키워드는 그냥 업무상의 재해예요. 산재는 아까 얘기했죠. 산재는 소득 보장도 해주고 건강 보장도 해주는 그런 제도인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근로자들에게 업무상 재해에 관련돼서 이제 보장을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업무상 재해의 의미가 제일 중요해요. 어디까지 업무상 재해로 볼 것이냐. 자, 나머지 뭐 국가 지원, 보험료 사실 이것도 딴 데선 시험에 나오긴 했어요. 국가에서 좀 지원하는 거다. 그런데 됐어요. 우리 시험에서는 됐고 어쨌든 보험이니까 개별 보험을 징수해서 하는 거고요. 업무상의 재해란 부상, 질병, 장애, 사망이다. 근로로 인해서. 그렇구나. 보시면 돼요. 나머지 쭈루루 그냥 보시면 돼요. 적용 범위 다 됐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되는 건 이 장애. 산재보험법을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다? 근로복지공단이다. 이건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는 거죠. 이 각각의 법들이 어디에서 담당하느냐 이거는 알고 있으셔야 돼요. 제가 다음 시험으로 미리 내놓은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질병관리청장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이런 것도 아셔야 돼요. 보건복지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곳이에요. 미리 한번 힌트를 주는 거예요. 다른 시험이 나왔으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험에 나왔거든요. 산재보장법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한다. 자, 원래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7월에는 이런 디테일한 걸 외워야 돼요. 큰 틀은 당연히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디테일한 것들이 막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요. 큰 틀도 잡으시고. 자,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일은 다 필요 없어요. 뭐 여러분들이 뭐 여기서 일할 것도 아닌데 그렇구나. 뭐 법인이면 어떻고 사무소면 어떻고 뭐 이러면 어때요? 설립등기 임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거 다운받거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이러다가 거의 끝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볼만한 게 보험급여. 왜냐면 보험급여는요. 국시에도 나왔고요. 공무원에서도 2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보험급여 정도는 보시라고요. 근데 쉬워요. 보험급여. 뭐가 쉬워요? 병원 가면 요양. 쉬면 휴업. 뭔가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 뭐 간병, 유족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상병 보상 정도랑 직업 재활용 그냥 들어만 놓으세요. 딴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나온다면 휴업, 요양, 휴업 장애 이 정도가 나왔는데 이게 시험에 나오고 제가 나와요. 그런데 뭐 어디서 나왔어요? 안전 보상 보험 그 제도에서 시험 문제 나왔어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학교 안전 공제회 거기서 시험에 나왔죠. 계속 나와요 급여라는 것. 그래서 요 정도의 용어인데 이것도 왜 틀리셨어요 도대체? 선생님 맞나요? 네. 맞죠. 내가 이름을 알면 안 돼. 왜냐면 선생님 답안 2번이 어느 순간에
나중에 제가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도 이제 합격하시는 분이나 떨어지는 분들이 가끔 연락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 딱 하면 답안지가 이렇게 떠올라요. 하도 맨날 매주 답안지 생각해서 이분의 답안지. 그래서 선생님도 아, 쟤 글씨가 왜 아직도 작은 거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자꾸만 떠올라요. 근데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요양, 병원 가는 거. 그거를 왜 장애라고 쓰셨나요? 그분 이 사람 멀쩡하던데. 그래서 요 정도는 꼭 참고하세요. 선생님 눈빛에 빛을 발휘하세요. 알았죠? 그래서 나 저것도 외워야 돼. 나 외워야 돼요. 막 나와요, 진짜. 근데 말했잖아요. 산재에서 요양이 학교 안전 공지에서 요양이랑 똑같다니까요, 내용이. 병원 다니면 다 요양이에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그다음에 또 됐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게 업무상 재해까지 정도는 보세요. 왜냐면 다른 시험에서는요. 업무상 재해를 어디까지 인정해 주실 것이냐가 좀 시험 문제 좀 나왔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출퇴근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요런 것들이 인제 시험에 좀 나온 두세 개 되는 거죠. 그래서 됐어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부상 이거 외우실 필요 없는군요. 부상, 질병, 장애, 사망 이러면 업무상 재해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인과관계 있어야죠. 인과관계 있이 회사에서 일한 걸로 부상, 장애, 사망, 뭐 질병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일하다가 다치거나 관리소 시설물 때문에 다치거나 행사 준비를 하다가 다치거나 휴게 시간 중에 다치거나 기타 업무가 발생하다 됐어요. 이런 거 그냥 다 읽으면 오케이 아는 것들. 그래도 업무상 재해라는 용어가 뭔가 시험에 자꾸 나오고 있다. 이 정도는 좀 참고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업무상 질병도 아실 거고 아까 이제 출퇴근제가 아예 딱 법으로 들어갔다니까요. 법으로 돼서 출퇴근하는 그 시간에도 다치면 업무상 재해구나. 됐어요. 질병 이제 다 끝났어요. 요양급여에 대해 아까 뭐냐 병원 가면 요양급여 됐어요. 자, 나머지는 급여에 대한 쭉 설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심심하면 한번 읽어보시고 아니면 마세요. 끝났어요. 그다음에 여러분에게 뭐 돈 받는 거 이런 거 할 필요 없고 이러면 이제 끝. 이제 이러면 산재는 끝나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급여 정도 좀 구별하고 업무상 재해 정도 조금 구별하고 근로복지부에서 근무한다는 거 요거 조금 구별하시면 돼요. 자, 왜냐면 그 정도에서 다시 시험에 나왔으니까. 자, 요러면 이제 끝나고요. 그다음에 요거 하나 있네요. 장애 등급표. 요거는 사실 시험에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시험에 뭐 다른 시험에 나왔어요. 나와 가지고 이제 보는 거예요. 아니 주류가 아니죠. 장애 등급은 그냥 들어만 놓으세요. 14등급까지 내린다. 나왔으니까. 그런데 14등급인데 어떻게 된다? 다 주는 건 아니에요. 14등급 중에서 장애 보상 일시금은 다 주는데 연금은 절반까지만 준다.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몇 급으로 나뉘느냐 14급이다. 얼마만큼 주느냐 일시금은 다 준다. 뭐 이 정도만 시험에 나왔어요. 그냥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이거 절대 우리 시험에 나올 것 같진 않아요. 나올 것 같진 않은데 워낙 산재 자체가 많이 시험 문제 나오니까. 산재로서 아까 얘기했듯이 업무상 재해도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고 국시 나왔죠. 그리고 그 급여는 국시 공무원 다 나왔고 자 그다음에 근로복지공단 우리 시험에 나왔고 임용에 나왔고 뭐 이런 식으로 산재가 조금씩 건드려지니까 아예 그냥 건드려지는 김에 기출문제 나왔던 건 한 번 더 보자 이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막 이것 때문에 막 선생님 뭐 13이었나요? 14였나요? 이런 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나오면 14 그냥 떠오르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말고 이런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어쨌든 우리가 지역사회 시간에는 완전히 곳곳에 있는 숨은 법까지 다 볼 거예요. 지금. 왜냐면 다 고시에서도 나오는 마당이니까. 고시까지는 완전히 못 보더라도 웬만한 법은 다 볼 것이다.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급여 쭉 한번 뭐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진료비 지불제도. 진료비 지불제도가 올해 나올까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강하게 세모를 품고 있지만 그래도 알아야죠. 우리 뭐가 나왔어요? 그때 시험에. 인두제가 나오면서 인두제의 정의를 수립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무조건 다 정의 싸움이에요. 자, 우리 볼게요. 총 진료비 억제와 가행 진료가 자율적 억제가 어려워서 교섭을 해요. 공단과 의사협회가 교섭을 해요. 그래서 일정 부분에 대한 진료비를 협의해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총액계약제죠. 총액계약제는요. 정의가 지불자와 의사단체 간에 미리 지소 보수 총액을 정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뭐 다 나왔던 거라서 행위별 서비스 봉급제 엔도제는 그냥 가볍게 보도록 하세요. 막 저는 올해 막 진료비 지불 제도가 막 특 A급입니다. 이건 아니지만 뭐 나오면 어떡할 거야. 막 예를 들어 1점으로. 하지만 특 A는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특 A냐?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앞부분까지는 이제 이해 부분이었는데 이해 부분에서는 사실 요즘 가끔 건드려지니까 아까 이제 유형이라든지 뭐 이게 뭐죠? 그 의료보장 체계 뭐 제도 뭐 유형 이런 것들은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부터 이제 뭐가 특 A급이에요? 건강 증진은 완전 특특특특 A급이에요. 뭐 어쩔 수 없어요. 무조건 나올 거고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가 워낙 파트가 많으니까 법에서 나올지 아니면 제도 헬스플랜 2030에서 나올지 아니면 연역이나 아니면 스타트 뭐 이런 그 통합 보건복지사업 뭐 이런 거에서 나올지 어느 파트에서 나올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특 A급이다. 자, 그러면 왜 특 A급인지 이제 뭐 헬스플랜 2030을 보긴 하겠지만 자, 제일 처음에 오타와의 건강증진 5대 활동주야. 이것도 여태껏 우리 시험에 한 번 나오고 안 나왔어요. 물론 정확히는 2번 나왔는데 한 번은 학교 건강증진학교에서 한번 나오고 그다음에 오타와 회의에서 한번 나왔기 때문에 요거를 문제 냈는데 이거 그렇게 많이 냈는데 왜 이걸 틀리시죠? 틀리신 분? 손을 들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막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왜냐면 막 제가 몇 분 거를 봤는데 왜 이게 옹호지? 막 왜 이걸 이렇게 쓰셨지? 막 이런 분들이 있으셨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제가 답안지랑 여러분들이 그 이름이 매치가 안 돼서 그나마 여러분들은 좀 다행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2-3 주가 지나고 나면 이제 슬슬 이제 오기 싫어져요. 그래서 뭐 아니면 도예요. 왜냐면 진짜 붙으신 분들의 특징이 뭐였냐면요. 제가 재작년에 초신대 붙으신 선생님이랑 그다음에 작년에 경기도 고득점으로 붙으신 선생님한테 다 똑같은 말을 들었던 게 무슨 말을 들었냐면 제가 답안지를 이렇게 브리핑을 해드리거든요. 그때 2분 다 우셨어요. 수업을 들으시면서 그러니까 답안지 브리핑 받으면서. 그러면서 둘 다 똑같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중에 당신한테 뭐 저를 당신이라고 표현하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냥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한테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내가 진짜 그 소리 안 들으려고 공부했다. 2분 다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한 분은 그 누구지? 작년에 경기도 3등으로 붙은 선생님은요. 저 오늘도 밤새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분이 스스로 나한테 이렇게 채점을 받으면 싫은 소리 듣잖아요. 아무래도 공부를 안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제가 좋은 말 하겠어요. 그래서 싫은 소리 하니까 그 소리 안 들으려고 시험 보기 전날에는 범위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지역사회 한 권이에요. 이 한 권을 어떻게든지 밤을 새서라도 보려고 왔다. 그래서 저 빨리 집에 가야 돼요. 너무 졸려요. 막 이러시면서도 오셨고 그분 경기도 3등으로 붙으셨고 그 전에 이 선생님도 경기도 7등으로 붙으셨어요. 완전 생초시였는데 정말 초시였는데 이 선생님은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제가 막 싫은 소리 하니까는 그 이제 저한테 그때는 얘기 안 했지만 나중에 얘기해 주셨는데 자기는 절대로 틀렸단 말 이거 안 들으려고 새벽 4시마다 일어났대요. 시험 보는 날은. 그래서 4시에 딱 하신 게 뭐냐면 그 전에는 공부하시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오늘 시험 범위 분량을 한 번에 절대적으로 다 훑고 들어오게 다시 한번 시험을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냥 재미로 보는 시험이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죠? 진짜 시험 실전처럼 실전 때 여러분들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한번 훑고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범위가 정해지는 만큼 나는 실전처럼 공부하겠다.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셨다고요. 아주 많지는 않았어요. 만났다는 게 아니라 합격하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첫날이니까 제가 뭐 허허실실하고 물론 성향이 그냥 허허실실하긴 하지만 뭐 오늘은 뭐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 뭐그 폐부를 찌르겠어요. 여러분 답안지를 보고 그냥 아우 쓰레기네요. 종이 아깝네. 뭐 요 정도만 하고 말겠지만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오늘 가지 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세요. 그냥. 말했잖아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한번 보고 오세요. 그럼 하나라도 더 맞아요. 정 안 되고 범위 못 봤다. 밤새고 오세요. 그럼 하나라도 더 맞아요. 그렇게 매번 시험 볼 때마다 우리 지금 한 총 18번 정도의 시험이 남아 있거든요. 매번 그렇게 전 과목을 공부하는데 왜 떨어지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시라고요. 7월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5분밖에 안 했지만 조금 시간이 간 관계로 요거 좀 복습하고 계세요. 10분간 쉬었다가 이제 수업을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